미국 중심의 경제 금융 중심주의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누가 되더라도 미국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일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가 후행적으로 점진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기축통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번 국면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흐려질 가능성은 좀 낮겠고요. 이러한 점은 3분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핵심이었다라면은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시적인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이분 모셔봅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뭐 뒤에서 미국 얘기도 여러 개 해보겠지만 국내 얘기 먼저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금투세, 국내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뭐 걱정도 있고요. 불확실성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 또 금투세 폐지 이런 5개 분야 민생 입법 과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온 상황인데요. 뭐 시장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금투세가 핵심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관련된 5대 분야에 대한 약 28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당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인 만큼 드라이브는 걸겠지만 이 달성 여부, 그러니까 입법화의 여부는 거대 야당의 동의와 어떤 협의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K칩스법 그리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화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들이 다 좁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산재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여야 당 대표의 이제 그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 대표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 측에 있어서의 입장 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회의에서도 뭐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뭐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된다 안 된다가 좀 명확해지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분들은 아무래도 없던 세목이 생기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다양한 자산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아무래도 소득 있는 곳에 가세 있다라고 하는 뭐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 것은 법률적인 정당성이나 합법성 측면에서 뭐 고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들은 정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 자금의 이동이 좀 시장의 정부의 개입처럼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교적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단적인 예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대한 부분들, 공제에 대한 금액이 주식은 좀 상향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나 좀 채권시장에 개인들이 크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 각각 18조 원 그리고 22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이 잔액이 늘어났었는데요. 올해는 3분기까지 약 5조 원밖에 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는 잔액이 늘지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큰 손들이 개인의 큰 손들이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큰 손들이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부유한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수익률보다 결국에는 세후에 관련된 세후 수익률과 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니즈를 캐치하고 있는 이제 큰 증권사들의 리테일 쪽, WM 쪽들은 아무래도 영업을 드라이브를 걸다가 일제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레벨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측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차익 실현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진 그 개인 큰 손들의 물량 유입이 지금은 좀 제어가 걸렸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투자에 관련된 관점 이외에 이러한 금투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겠고요. 또한 주식 측면에서는 K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초의 이후에 상당히 사그라들었고 발표가 되었지만 관심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세제적인 측면과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게 입법화가 된다라면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명확해지는 것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도출되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방향이든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일각의 의견들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추진된다. 정기국회에서 당정의 금투세 폐지 이런 걸 안건으로 올리고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 첫 번째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장중이긴 하지만 10년물 미국 네. 국채금리가 4.3%를 또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 한 달간 흐름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역력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네. 어제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자정 전후로는 4.3% 초반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4.2% 중반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고점을 계속 높인다라는 점은 말씀 주신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지금 점점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토론회 이후에 좀 높아졌다가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사그라들었었는데요. 토론회 이후에 재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좀 높아진 측면들이 있었고 10월 2주차 정도부터 트럼프 관련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미 연준의 비컷 이후에 달러의 약세가 제어가 걸리고 반등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므로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미국채 시장 금리가 비컷 이전과 이후에 오히려 이후에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레벨이 빠르게 튀면서 커브의 곡선이 그러니까 좀 스티프니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양상들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근에 상관성이 높아진 비트코인. 네. 지금 제가 지금 현재가는 못 봤지만 좀 그 밤에는 1억 원을 돌파했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자산 시장의 영향력이 좀 극대화되는 상황에 있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주셨겠지만 결국에는 잘 올라가는 주식에 있어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세제 정책이 감세와 관세이지 않습니까? 감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 순이익단에서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연준의 스탠스는 이미 금리 인하로 접어든 가운데 과거 옐런 전 연준 의장과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그런 좀 이른바 때리기,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관련된 업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의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있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국면들이 최근 열흘 정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73,000달러 선도 넘었었고요. 뭐 우리 돈 기준으로도 진짜 1억 지금 넘어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 B컷을 특히나 B컷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이후의 상황이라고는 사실 거의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요? 좀 예상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모두가 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네. 한마디로 표현이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네. 큰 흐름에서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시장이 네. 복잡 다단하게 흘러가고 있기 네, 네. 때문에 어떤 이슈가 위에 올라와서 시장을 이끄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는 7월경, 그랬다 8월 달에는 사그라들었고요. 9월에는 연준의 결국 정책 이슈가 모든 시장의 이슈들을 잡아먹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은 B컷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슈가 사그라들었던 것은 결국엔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 대선으로 점진적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가운데 스윙 스테이트를 비롯한 이번 대선의 핵심인 펜실베니아에서의 점진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는 트럼프의 지지도 결국에는 선거인단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의 전쟁인데 거기에서 트럼프의 승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 중순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졌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만나질 않고 각자의 지지도를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유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지도가 결집돼서 그 표심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데 그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야지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벤트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소소한 이벤트들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치적인 시그널들을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들은 현재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중심의 경제 금융 중심주의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를 이끌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누가 되더라도 미국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일절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가 후행적으로 점진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기축통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기축통화국 간의 환율에 관련된 좀 면밀한 협의와 같은 부분들은 이번 국면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흐려질 가능성은 좀 낮겠고요. 이러한 점은 최근에 이창용 총재 등 각 금통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3분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핵심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물가는 기본 깔려 있는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00원 뭐 뉴노멀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네, 저희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다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는 뭐 예측한다고 보기보다는 예상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화의 중립 수준으로 가는 흐름들이 연말 연초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리서치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달러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는 달러화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강세 압력은 크게 소실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지지하는 네. 경제 펀더멘탈, 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네. 정책적인 요인의 힘이 모멘텀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경제 펀더멘탈의 흐름과 정책의 전환이 나타났을 때 기본적으로 로직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되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타이밍에 변곡점이 나오더라도 달러가 바로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과 같은 부분들이 2, 3개월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유독 네.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된 점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 때문에 그러한 점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상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를 진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주, 다음 주 뭐 일각에서는 고난의 열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각종 이벤트가 지금 많이 몰려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시하고 있는 이벤트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일단 미 대선이 끝나면 직후에 FOMC가 또 네.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생방송도 함께해 주시죠. 네, 생중계. 맞습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 새벽 막간을 이용해서 좀 안내해드리면 3시 40분부터 FOMC 저희 생중계하는데 신월 팀장님 함께해 주시니까 네, 여러분 네. 많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간밤에 졸츠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된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비컷 가능성이 약하지만 다시 재등장했거든요. 네. 동결 가능성이 사라지고 그런데 대세는 25bp 인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도 25bp가 11월과 네. 12월에 각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5bp, 25bp. 네. 졸츠의 신뢰도 그리고 연준의 이 지표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과거보다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경제에 대한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2분기에서 3분기로 올라갈 때 좀 톤 다운되기를 바랬었지만 올라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과열 또는 이제 과열 이후에 갑작스럽게 다른 지표들에 의해서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이 되었을 때의 충격이 이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서든 이벤트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생각보다 또 예상보다 또 내려갔지 네.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에 연준의 진단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사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로 갈수록 고용 시장에 대한 견고함은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미국 경제가 워낙에 과거보다 좀 탄탄해진 측면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AI 관련된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으로 좋은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의 패턴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고용 시장에 이제 후행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패턴들의 그런 흐름들은 과거보다는 좀 상관성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페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폭 동결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실질 급여가 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네. 연준으로 하여금 정책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겠고요.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지갑을 닫혀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비컷이 아예 잘못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는 나름 그들의 마이웨이를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침체 얘기는 어느덧 좀 잘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표가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강달러, 채권 금리, 10년물 4.3% 돌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냉각은 아니지만 너무 잘 나오는 건 좀 벗어난 이런 상황이 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결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2%대 중반에서 이제 내년에는 2%를 약간 하회하는 미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1% 중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미국 경기의 냉각 우려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연준으로 화살이 향하게 되겠죠. 네. 실기론과 과거의 네네. 금리 인상폭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관측이 되지 그렇죠. 않고 있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제 리포트에 담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당 인건비와 생산성 그리고 인건비 대 생산성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데믹부터 생산성은 다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좀 내려갔었던 인건비 대비 생산성의 비율이 23년도부터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이러한 지표들
그들의 흐름들이 나올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즉 비용 대비 아웃풋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들은 나타날 것인데 이게 화랑까지는 아니겠고 소프트한 랜딩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서 B컷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침체나 우려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으로 지표가 좀 균형 있게 나와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좀 예측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게 퐁당퐁당이 되거나 뭐 B컷, 베이비컷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신호를 줘야지만 경제 참가자들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이 네.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경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서 뭐 시작하면서 금투세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3분기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됐는데 한은의 전망치가 0.5% 3분기였는데 그냥 못 미친 게 아니라요. 0.4%포인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네. 0.1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금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잠재 성장률을 넘는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아직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한 번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 여러 차례 해줘야 누적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딜레마는 네. 수출 의존형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를 지닌 국내 입장에 있어서는 특히나 수출이 아무래도 IT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이클에 있어서 과거보다 좀 단축이 되었고 고저가 빠르게 네네. 나타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수출의 모멘텀, 확장 모멘텀이 올 여름 정도에 피크를 찍고 이제 좀 둔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둔화가 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네. 나오겠죠. 그런데 이 GDP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취약점이 나타난 것이 결국 내수와 그렇죠. 건설 투자 부진이었습니다. 근데 내수는 우리의 고질적인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런 광범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 정책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좀 가중된 측면들이 있겠고요. 건설 투자에 대한 부진은 결국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재에 있는 P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일단락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이창용 총재는 최근에 우리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건설 투자의 건설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투자가 비단 국내 요인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제도 당정협의회에서 나왔겠지만 투자의 세액 공제를 높여주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해외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금리 인하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당한 난제에 있겠고 그동안 2010년 이후에 상당히 올렸었던 금리를 1.25까지 내렸었고 팬데믹 때는 0.5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이 2% 후반에서 지금 1% 후반 또는 2%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경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어제도 나왔지만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이 부분들에 좀 서강이 비칠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립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시장의 인식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으로 대표되는 집값과 가계부채 그리고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해진 강달러에 의한 외환 시장의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처럼 스피디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네.
딜레마가 좀 있는 부분이 3분기 GDP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체감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GDP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는 성장을 했고요. 체감 경제가 좀 별개로 수출이 좀 안 좋게 나와서 0.5% 예상이었는데 0.1%로 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수는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내수가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금리를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네. 예금 금리는 진짜로 기준금리에 맞게 내려간다. 이거 어떤 차이냐 했더니 이거 연속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있다. 네. 보통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하면은 보통 이렇게 되돌림이 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또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정부와 한국은행의 판단과 네. 실제 시장에서의 판단이 좀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 심리 지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실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만 상황이 1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좋다고 계속 진단을 했었거든요. 성장률 전망치도 2% 초반에서 2% 중반까지 올린 상황에서 그 심리 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은 수출이 좋았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수출이 좋았지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내수에서 상쇄를 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고요. 항상 기대치보다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당국은. 그런데 성장세가 2% 초중반이다.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1분기 정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2분기부터 집값이 높은 서울 중심으로 집값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많이 쓰게 되었던 네. 것이죠. 그러한 측면들이 8월 달에 제어를 걸다 보니까 연말에도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중되어 있었던 상반기를 하반기에 안분한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가상금리를 높게 해서라도 대출이 적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노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가상금리에 대한 조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생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